올해 68세 최은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도 겪으셨거나 곧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아주 섬뜩하고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 하고 때려는답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아프다고 방에 누워있을 때 거실에서 홀로 앉아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CCTV 화면으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제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제 며느리는 저 몰래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아들 내외가 제 곁으로 들어온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혼자 살아왔던 저에게 며느리는 마치 제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든든한 아들 옆에 살가운 며느리까지 생기니 이제 정말 기댈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든든했죠. 아, 이제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복 많은 할머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딴일은 자연스레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귀하게 자란 딸인데 저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든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도맡아 하고 심지어 며느리 옷까지 곱게 개어 놓곤 했죠. 제 나름대로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꿀며느리, 꿀집에 와서 고생한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 방식이려니, 저를 배려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 이건 제 방식이 있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제발 좀 앉아서서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꿀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 뒤에 뭔가 묘한 냉기가 섞여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방해된다는 듯한, 아니면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제 착각이겠거니,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거겠거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려는데 플라스틱 용기 뚜껑에 적힌 날짜가 제 눈에 띄더군요. 3일 전, 제가 3일 전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저랑 관계가 틀어지기 전 잘 먹는 모습을 봐서 저도 좋아하는 나물이라 이번에도 며느리가 잘 먹을 줄 알고 푸짐하게 만들었는데 딱 하루 먹고는 손도 대지 않아 그대로 있더군요. 다음 날은 버리려는 듯 싱크대 옆에 쓱 밀어놓은 걸 발견했죠. 얘야, 이 나물 반찬은 왜 안 먹었니? 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음식엔 손맛은 진짜 최고예요. 그런데 위생은 좀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예민한가 봐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 웃음 속에 담긴 비웃음 같은 차가운 기운이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웃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에서 노인 안전지원 사업으로 무료 CCTV를 달아준다는 안내문을 보게 됐어요. 망설이다가 신청했죠. 며느리에겐 혹시 모를
도난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나도 이젠 나이가 있다 보니 조금 불안해서 라고 둘러댔고 그연 알겠다고 미소 지었죠. 하지만 속마음은 왠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생긴 괜한 노파심인지 자꾸만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된 거죠. 거실, 부엌, 현관 쪽으로 한 대씩 총 3대를 설치했죠. 설치 후엔 별다른 일도 없었고 저는 역시 괜한 걱정이었어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출장 간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인지 속이 메스껍고 기운도 하나도 없었죠. 며느리가 아침에 죽을 끓여다 주었지만 입맛이 없어 몇 숟갈 뜨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며느리와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저는 아롱거리며 꿈 같은 정신이 또렷해지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과민 반응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나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아파서 헛것이 들리는 걸 거야. 그날 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거실에 앉아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낮에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정말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요즘 자꾸 아프대. 이러다 진짜 훅 갈지도 몰라. 보험 정리는 내가 할게.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침에 몇 숟갈 뜨고 남긴 죽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걸 먹고 어떻게 죽냐. 좀 더 많이 먹어야지. 아님 독해야 하나. 그러더니 소파에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흐느끼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왜 우는 거지?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흡족한 계획이라도 세웠는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며느리는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입꼬리가 비죽이 올라가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게는 섬뜩한 칼날 같았습니다.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한 잔인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영상을 봤다는 티를 내지 않았죠. 그저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척 다가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묻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애교 섞인 말투로 저를 걱정해주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 식사는 꼭 챙기시셔야 되는데. 제가 죽 끓여드려도 잘 못 잡수세요. 어머니 모약이라도 지어와야겠어요, 여보. 그러면서 부엌에선 또다시 제 약을 꺼내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약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려 건네는 물 한 잔도, 차 한 잔도, 심지어 밥 한 숟갈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이지 제 인생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평화롭고 잔잔했던 제 일상에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날 며느리가 CCTV 화면 속에서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안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마치 거울처럼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확신이 필요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생긴 망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영상을 돌려보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이 상황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으니까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있는 일주일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내가 아파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오망난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아들이 알면 미쳤다고 했겠다 하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장길에 오르자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것이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던 것이 내가 묻는 말에 대꾸는커녕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앉아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좀 지긋지긋해. 아유, 언제쯤 끝날까? 근데 그 노인네 의외로 질기단 말이지. 작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노인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확 무너졌습니다.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살가운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쟤는 언제부터 나를 저렇게 대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였을까? 아니야, 처음엔 안 그랬어. 맞아. 아들이 큰 사고가 있었던 재작년부터야 모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보였던 그 섬뜩한 미소,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던 그 말들이 모두 저를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며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된 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이상한 보험 증권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옷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최은호 이름이 적힌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보험 상품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보험의 수익자가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보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고개를 갸웃하며 보험 증권에 찍힌 날짜를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큰 사고로 입원했던 바로 다음 주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절 붙잡고 말했죠. 어머니, 이번엔 정말 놀랐어요. 이젠 저희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게요.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다쳤을 때 저만큼이나 놀라고 슬퍼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었죠. 그런데 지켜준다던 그 말 뒤에 이런 섬뜩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는 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죽으면 며느리 앞으로 나오는 보험 상품을 가입해 놓고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듯한 그런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넣고 혹시 몰라 그동안 찍어두었던 CCTV 영상 중 가장 핵심적인 몇 개를 USB에 옮겨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는 영상, 제가 아플 때 죽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던 영상, 그리고 수상한 보험, 증권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평소 먹던 혈압약을 꺼냈는데 약통 안에 있는 알약들이 평소와는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색도 모양도 미세하게 다르고 알약 포장지도 다소 낯설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약국에서 약이 바뀐 건 아닐까? 아니면 제 착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알약들을 들고 약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약사분에게 제가 평소 먹던 혈압약과 함께 어젯밤 발견한 알약들을 보여주었죠. 약사분은 알약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혈압약 아니에요. 이건 위장약인데요. 저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장약이라니. 혈압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저에게 위장약을 먹게 했다는 것은 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가 약통을 열고 뭔가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낀 고무장갑, 그리고 약을 비닐봉투에 싸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거실에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나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갑자기 죽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고혈압으로 죽게 하려는 완벽한 계획.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살인미수다. 명백한 살인미수야. 그날 밤 저는 며칠 만에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닌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과 바뀐 약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요즘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며느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아들은 믿지 않을 거란 걸 단박에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믿고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니 저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자꾸 물건 뒤적이시고 CCTV도 달고.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믿을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엔 복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내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거야. 며느리는 자주 제 방을 청소하겠다며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깔끔한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숨겨둔 증거라도 찾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 하루는 제 약 서랍이 열려 있고 제가 중요한 메모를 해두었던 수첩이 사라진 걸 알게 됐죠. 제 수첩에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을 날짜별로 기록해두었었는데 며느리가 제 방을 청소하는 척하며 제 증거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했던 저는 침대 밑에 작은 금고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보험 관련 서류, USB 영상 복사본,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메모 한 장을 넣어뒀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의 소행이다.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죠. 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던 날이었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며느리의 방 불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다 문득 뭔가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냉장고 옆에 놓인 작은 가방. 그 안에는 익숙한 약통이 있었고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이번엔 성공해야 하니까. 실패하면 너도 위험해. 필체는 며느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 누군가와 공모 중이란 걸 말하고 있었죠. 며느리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배우가 또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제 목숨이 오가는 문제라는 거려. 아들,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믿음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뭘 말해도 돌아오는 건 엄마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뿐이었죠.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주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모든 걸 밝히기로.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결과로 며느리 손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한 증거도 있겠다. 며느리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 바람도 쏘일 겸 제주도에 있는 언니 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하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들이 올 때까지 언니네로 피신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증거들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이 모든 것을 아들이 믿어줄까? 혹시 나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어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공항으로 아들을 마중 나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USB와 보험 서류,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메모까지 모든 증거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죠. 며느리가 제 수첩을 가져간 후 혹시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내 방을 뒤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 뒤진 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달려와 오랜만에 반갑게 안아주었지만 저는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옆에 서 있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아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자리에 앉았죠.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아들은 제 진지한 표정에 의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며느리는 증거가 수첩뿐인 줄 알고 여유 만만한 능청스러운 표정에 제 속은 뒤집혔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난 몇 주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며느리 요즘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괘씸한 놈,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막무가내 지 아내 편만 드는 놈이 얼마나 괘씸하고 분한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아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이 모든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해온 증거들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걸 봐. 이건 내 보험 증권인데 내가 사고로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수지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잘 봐.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어. 나는 이런 걸 가입한 적이 없어. 아들은 증권을 받아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USB를 TV에 연결하고 제가 직접 본 CCTV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는 영상, 제가 아플 때 죽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리며 웃는 영상, 소파에 앉아서 사악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통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받아온 낙사 소견서와 며느리의 공모자가 남긴 메모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칠 전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며느리가 냉장고 옆에 두고 간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야. 이건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이번엔 성공해야 하니까. 실패하면 너도 위험해. 필체는 며느리 것이 아니었지만 내용은 분명 누군가와 공모 중이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 아들은 모든 증거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그동안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모든 진실을 추궁했고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괘씸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며느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달리며 울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고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을 믿어들지 못하고 제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컸지만 이래라도 진실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준 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저에게 더욱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제 건강을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지만 아들과 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지금 재판 중이며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재판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어떻게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벌 떨립니다. 그 아이 죄가 인정된다면 죄값을 치르겠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제 입에는 CCTV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 영상을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처럼 느껴질 뿐이죠. 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제 삶을 지켜냈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오늘 녹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